자, 여러분들 이제 11번 가죠. 네. 다음 중 공민왕 당시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명나라의 개입과 압력으로 실패했다. 자, 여러분들 참 쉬운 문제죠. 명나라의 개입과 압력으로 실패한 사실이 없죠. 공민왕의 개혁 정책은 왜 실패했냐라고 한다면요. 네, 실패 원인은요. 이렇게 가야죠. 실패 원인은요. 아직은 신진사대부의 힘이 미약하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실패 원인은요. 홍건적과 외국의 침략이 너무나도 거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거죠. 실패 원인을 잡을 때는 항상 이렇게 잡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명나라의 개입과 압력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너무나도 평범한 시험 문제지만 공민왕은 항상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친명 반원 자주. 네. 공민왕은 친명 정책과 반원 자주 정책을 시행했다.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네.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탈환하고 천령 이북의 영토를 수복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렇죠? 1356년에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쌍성 총관부를 탈환했다라고 할 때 이때 바로 사실은 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이성계. 네, 이성계의 등장. 이성계의 등장을 기억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탈환하고 천령이북의 영토를 수복했다. 이성계의 등장. 왜? 이성계 집안이 원래 망명했던 집안이었는데 이성계 아버지가 쌍성 총관부에 근무하는 군인이었고 이자춘이거든요. 이자춘과 공민왕이 딜을 했단 말이에요. 딜. 어떤 딜이죠? 네, 우리 집안이 고려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신다면 제가 폐하께서 쌍성 총관부 탈환하는데 문을 열어드릴게요. 네, 이 거래가 성공했고 이성계는 고려로 귀환하게 됐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다. 몽골풍의 의복과 변발을 금지하고 원의 언어를 폐지했다. 맞는 말이죠. 기황 후의 오빠인 기철로 대표되는 친원 세력을 숙청했다. 역시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요. 1번이죠. 1번.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12번 가겠습니다. 12번. 다음의 근대 학교 설립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죠. 자, 가겠습니다. 근대 학교 설립 시기죠. 네. (1876), 1884, 그 다음에 1894, 1897 이렇게 넣어놨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1876이라 그러면요. 강화도 조약. 1884라 그러면요. 갑신정변. 그리고 1894라 그러면요. 갑오개혁. 그 다음에 1897이라고 그러면요. 대한제국 선포. 1897년 시점이 대한제국 선포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상공학교라고 돼 있는데 이 상공학교의 설립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죠. 요거는 대한제국 시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대한제국 시기에는 각종 상공학교와 그 다음에 그렇죠. 기술학교가 만들어졌다. 원산학사라고 돼 있죠. 이건 1883년이죠. 1번도 틀리고 2번도 틀리죠. 원산학사 1883년. 최초의 지방 사립이다라고 기억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라고 돼 있죠.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성사범학교 1895년 네, 1895년 서울에 설립됐고요. 최초의 관립 교원
양성학교. 아직은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로 많이 안 나왔던 거지만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성사범학교가 디귿에 들어가는 건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시 초등교육 기관이었던 소학교를 널리 보급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원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죠. 됐죠?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항상 비교하실 때 이런 게 있죠. 한성중학교. 한성중학교라고 하면요, 이거는 어떤 책에는 1899년, 어떤 책에는 1900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899년, 1900년 그럴 때 한성중학교고요. 이거는 최초의 고등교육이다 내지는 중등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한성중학교 이렇게 들어가고, 교육입국 조소라 그러면요, 이거는 1895. 그래서 이거는 2차 가보 개혁이다. 1895년 2차 가보개혁이다. 교육입국 조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옳은 것 그럼 몇 번으로 가야 됩니까? 3번 가야 되고요. 이번 소방직 문제에서 조금 이채로운 문제다라고 한다면 한성사범학교를 가지고 출제했다라는 게 시험 문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한성사범학교는 아직까지는 잘 안 나왔고 지금까지 많이 냈던 건 이 한성중학교가 많이 나왔죠. 그렇죠? 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13번 갈까요? 네, 13번입니다. 아, 요것도 참 재밌는 문제가 뭐냐면, 재밌는 문제인 이유가 사료 제시형으로 역대 잘 출제가 안 됐던 거에서 나왔어요. 네. 조선 후기 실학자의 주장이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인물과 관련된 사실을 옳게 고른 게 뭐냐라고 돼 있죠. 네. 좀만 더 넘어가면 근데 이거는 출처가 나와요. 탕론이라고 나오죠. 탕론은 누구의 책이죠? 정약용. 탕론은 정약용의 책이고요. 네, 천자란 어찌하여 생겨난 것일까? 하늘이 비를 내려주듯 천자를 세워준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샘물이 솟는 것처럼 천자가 나타나는가? 다섯 집 1린이 되어 다섯 집에서 우두머리를 추대하여 인장으로 삼고, 다섯 린이 1리가 되어 다섯 인에서 우두머리를 추대하여 이장으로 삼는다. 다섯 비가 1현이 되어 다섯 비에서 우두머리를 추대하여 현장으로 삼고, 여러 현장들이 공동으로 추대한 사람이 제후가 되고, 여러 제후가 공동으로 추대한 사람이 천자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약용이 탕론에서 추대를 통해서 최고 통치자를 뽑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혁명적인 생각이죠. 네, 그래서 정약용의 탕론이라는 건 사실 서양 철학 기준으로 얘기하면 존 노크의 사회계약설. 존 노크의 사회계약설. 존 노크의 사회계약설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이 인물과 관련된 사실을 옳게 고른 것. 네. 청나라를 다녀와서 북하기를 저술했다. 누구라 그랬죠? 초정 박제가라고 하죠. 네. 토지 분배를 위해 한전제를 주장했다. 한전제. 여기서의 한전제라고 하면요, 요건 일단 성호 이익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익의 한전제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냐면 토지 소유를 제한하자라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가야지. 토지 매매 제한이라고 포인트를 두셔도 돼. 그래서 토지 매매를 제한하자. 그래서 어떤 토지를 설정하자? 영업전이라는 토지를 설정하자라고 했어요. 영원히 경작할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전은 매매를 금지한다. 그래서 영업전이라고 할 때는요, 영업전이라는 것은요, 매매를 금지한다. 그래서 영업전은 한 가정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야. 그런데 모든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허용해 줬더니만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이 싹쓸이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매매를 금지하는 토지를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얘기죠.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토지를 재분배하는 균전제 유형원이죠.
정조가 수원 행차할 때 한강을 건너도록 배다리를 설계했다라고 돼 있죠. 배다리 설계.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은 4번. 됐죠? 정답 4번. 됐죠? 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탕론이라 그럴 때는 또 항상 네, 역성혁명의 정당성.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말이에요. 됐죠? 역성혁명의 정당성을 설파했다. 됐죠? 네, 그리고 배다리를 설계했다. 배다리 설계만 들어갑니까? 또 뭐도 있죠? 네, 거중기. 배다리, 거중기를 설계했다. 그래서 정약용이 이런 작업을 함에 있어서 뭐? 기기, 도설. 기기 도설을 참고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기기 도설을 참고했다. 그럼 기기 도설은 누구 책인데? 네덜란드의 선교사 요하네스 테렌치가 쓴 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기기 도설을 참고했다. 옳은 것 그럼 몇 번이죠? 4번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4번.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정약용은 뭐? 지구 자전설을 주장했다. 이거 나와야 돼. 그렇죠? 지구 자전설을 주장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정약용이 좀 중요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성기호설을 주장했다. 성기호설을 주장했다. 맞는 말이죠. 인간은 도덕성 실현의 실존적 주체다. 이런 얘기야.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도덕성을 구현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인간의 본성은 정해져 있다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도 노력하면 도덕성을 수양할 수 있고 환경도 극복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성기호설. 그 다음에 정약용의 책 중에 여러분들이 대동수경이라는 책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정약용의 책 중에 이채로운 건 뭐 있다? 아원각비. 어휘집이에요. 네, 대동수경과 아원각비. 됐죠? 옳게 고른 것 그러면요. 정답은 4번이고요. 기기도서를 참고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기도서를 썼다. 이런 얘기는 틀립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뒤로 갑니다. 14번. 다음에 헌법 개정 이후에 수립된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이 헌법 개정을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이 헌법은 뭐죠? 32조. 민의원 의원이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네, 여기서 민의원, 참의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지금 여기 보면 양원이라고 나와 있잖아. 우리 헌정사에서 양원제 국회라고 할 때는요. 3차 개헌이에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몰락하고 나서 허정 과도 내각 하에서 3차 개헌이 단행되죠. 허정 과도 내각 하에서 3차 개헌이 단행되죠. 그렇죠? 이 3차 개헌이 단행되게 되고 이 3차 개헌의 내용인데 3차 개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죠. 의원내각제 개헌이다. 의원내각제 개헌이다. 네,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양원제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갑니다. 요 문제도 참 이런 사료는 지금까지는 잘 안 던진 건데 내가 볼 때는 금년도 소방 문제 중에서는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실은 양원제 시스템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3차 개헌이에요. 알겠죠? 4.19 혁명 후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의원내각제 개헌이 나타났고 요거 개헌되고 나서 민주당 정부가 수립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민주당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걸 물어보고 있죠.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치가 발표되었다. 이거는요. 72년 10월 유신헌법을 얘기하죠. 유신헌법. 그렇죠? 네. 긴조. 네. 긴조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긴조의 시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조항이 철폐되었다. 중임 제한 조항이 철폐되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조항이 철폐되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뭘까?
54년 이름하여 사사 오입개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오입이라는 거는요 2차 개헌을 얘기하죠. 2차 개헌을 얘기하죠. 사사 오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4년이니까 이승만 정부 때죠. 네, 이승만 정부 때. 그리고 이 사사 오입이라는 건 초대 대통령이 한해서 삼선 금지 조항을 철폐했다. 중임 제한 조항 철폐했다. 네, 요거고요. 네. 뒤로 갑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무상 차관은 주로 소비재 분야와 삼백산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 여러분, 무상 차관으로 삼백산업의 원료에 집중됐다라고 하면요. 50년대 이승만 정부라고 기억하세요. 됐죠? 50년대 이승만 정부. 됐죠? 네. 자립경제의 건설을 목표로 처음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네, 맞아요. 장면 내각에서 수립한 거예요. 즉 민주당 정부 안에서 만들어냈고요. 시행했다라고 하면요. 박정희 집권 후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 나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경제 제일주의를 모토로 국토 재건과 국토 개발 사업을 추구했다. 만약에 이런 선택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경제 제일주의를 모토로 국토 재건과 국토 개발 사업을 추구했다 라고 한다면 요 내용은 여러분들 요 내용은요. 네. 어떤 정부? 민주당 정부. 20화국 민주당 정부 때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장면이 특히나 이승만 정부 때 사실상 건교부 장관격에 해당하는 역할을 했었고 장면 역시 경제개발에 대해서 엄청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입안해서 계획을 했는데 시행은 못하고 박정희가 집권한 후에 시행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뒤로 갑니다. 15번입니다. 네. 조선시대 관리 선발 방식 중 조선시대 관리 선발 방식 중 옳은 것만 모두 묶은 게 뭐냐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옳은 게 뭐냐. 자, 이런 시험 문제가 원래는 어렵게 낼 수 있는 거리인데 이 문제는 그게 어렵진 않아요. 네. 고관의 추천을 받아 간단한 시험을 치른 후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인 천거도 시행되었다. 맞죠? 중종 때는 뭐가 있죠? 혈량과라는 게 있어요. 혈량과. 중종 때 혈량과.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혈량과는요. 혈량과는 조광조의 건이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중종 때 혈량과는 조광조의 건이었다. 문과와 함께 무과를 시행함으로써 문무 양반제도가 확립되었다. 맞죠? 고려는 아직은 정식으로 무과 시행이 안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조선이란 나라는 숭유 억불 국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승과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라는 건 실시된 적은 있다라는 얘기죠. 일시적으로 실시됐다라고 한다면 명종 때 보우의 건의.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일시적 실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하실 때 뭐가 있냐면 고려라는 나라가 있어요. 고려입니다. 고려. 고려는요. 무과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묵과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묵과도 역시 고려 때는 일시적 실시죠. 그러니까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그럼 또 틀리는 거야.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나와요. 기술관과 서리, 하급 군인, 하급 실무직을 등용하는 특별 채용 시험인 취재가 시행되었다. 맞아요. 취재가 시행되죠. 그렇죠? 취재가 시행되죠. 그 다음에 음서제의 대상폭은 고려보다 축소죠. 이게 틀렸지. 그러니까 맞는 것 그럼 몇 번인데? 3번이죠. 맞는 것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문장으로 OX 형태로 낸다라고 할 때 이런 게 가능하죠. 뭐가 있냐면 조선시대 묵과는 장원 없이 선발했다. 이런 거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들? 묵과 급제자를 뽑을 때는 장원을 뽑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네, 이거 어때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묵과는 어디서 주관하죠? 병조에서 주관했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네, 병조에서 주관했다. 자,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마음먹으면 가능한 게 또 있죠. 마찬가지야. 자, 조선시대 잡과 초씨는 조선시대 잡과 초씨는 해당 관청에서 선발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요건 맞아요, 틀려요? 조선시대 잡과 초씨는 해당 관청에서 선발했다. 맞아요, 틀려요? 조선시대 잡과 초씨는 해당 관청에서 선발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잡과 복씨는요? 잡과 복씨는 해당 관청입니까? 아니죠. 잡과 복씨는요, 예조에서 선발하는 거죠. 잡과 복씨는 예조에서 선발했다. 이런 걸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네. 다음에 제시된 사료에 밑줄 친 조약에 관한 사실을 묻고 있죠. 자, 조병식이라는 인물 나왔죠. 제가 근현대사 강의할 때 병식이 병철이 얘기했죠. 방공령과 관련된 인물이 되겠죠. 네, 그래서 조병식입니다. 자, 보시면 내용을 좀 볼까요? 되지 않은 신조병식이 올립니다. 재난을 거듭당하고 온갖 모함이 일어나 거듭 걸려든 이 일은 바로 함경도의 방공령 배상금 문제입니다. 방공령을 선포해서 우리 곡식을 막을 수 있기는 한데 일본에 알리지 않으면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 조항이 있죠. 그게 뭐에 있어? 1883년 조일통상 장정에는 그 조항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쵸? 네. 처벌을 기다리며 아뢰는 것은 옛날에도 있는 일이므로 성상을 번거롭게 함을 무릅쓰고 사건을 대략 진술합니다. 대체로 신이 기축년 이후로 13년 동안 전적으로 나란 일을 맡아서 일하게 된 것은 모두 우리 황제의 은혜가 크고 폐하께서 돌보아 주신 덕분이므로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체결한 조약대로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난 기축년에 함경도에 기근이 들었는데 황두 소출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이미 체결한 조약대로 방출을 금지하도록 했는데 저는 함경도 관찰사로서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일통상 장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일통상 장정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라고 한다면 최혜국 대우가 되겠죠. 이것도 좀 재미있는 건 이러한 사료는 흔한 사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일통상 장정이죠. 그래서 최혜국 대우가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1번 해안측량권은요.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들어가고요. 거중 조정 조항이라고 하면은요. 1882년 4월 6일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들어가죠. 최국대우는 여기 들어가고요. 일본화폐를 사용했다라고 돼 있죠. 일본화폐를 우리나라 계양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1876년 조일 무역 규칙 내용 안에 들어간다. 조일 무역 규칙. 미안해. 조일 무역 규칙이 아니라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죠. 미안. 네. 내가 지금 마음이 급했어요. 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공부 내용은 뭐냐면 이 1883년 조일통상 장정에는요. 최국대우 규정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공령을 선포한다라는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1883년 조일통상 장정에는 최국대우 내용하고 방공령 선포 가능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근데 이제 비교를 하실 때 1876년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할 때는요. 1876년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할 때는요.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 양곡 무제한 방출 허용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양곡 무제한 방출 허용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당연히 무관세죠. 그런데 여기는 유관세라는 것도 시험 문제가 또 되죠. 내용이 다르죠.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한 것은 이때 만들어진 조일통상 장정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비교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옳은 것 그럴 때는요. 정답 3번 들어가야겠죠. 네,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뒤로 갑니다. 17번 갈까요? 네, 다음의 자료 역시 이제 근현대사입니다. 다음 자료의 원인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옳게 고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본 거라 이런 얘기죠. 네. 그럼 이건 뭐냐면 대한제국 황제의 특명에 의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의 대표로 파견된 이상설, 이준, 이휘종은 존경하는 각하 제위들에게 우리나라 독립이 1884년 여러 강대국의 보장 승인되었음을 주지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독립은 현재까지도 귀국가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완전히 국제법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우리나라와 여러분들 나라와의 사이에 오늘날까지 유지되는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강제적으로 단절하고자 했던 그 음모를 목격했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이러한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폭력으로 위협함은 물론이거니와 인권과 국법을 침탈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일본의 소행을 각하 제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들? 네. 헤이그 특사들이 만국평화회의에 고하는 글이죠. 만국평화회의에 고하는 글이다. 그렇죠? 네. 그럼 요건 언젠데 여러분들 1907년이죠. 을사늑약하고 정미조약 사이에 나와야겠죠. 정답은 당연히 2번이고요. 네,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성공합니까? 네, 성공하지 못한단 말이야. 을사늑약 때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고종이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서 조선의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국평화회의에 고하는 글 헤이그 특사. 그렇죠? 이 자료의 원인이 되었던 역사적 사실 그러면 당연히 을사늑약으로 가야겠죠. 을사늑약은 언제? 1905년 11월 이렇게 되고요. 이 1905년 11월이라고 하면요. 외교권 박탈이죠. 외교권 박탈. 됐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네. 정답은 2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미 7조약이라고 하면요. 정미 7조약은 1907년 7월 24일이고요. 네. 그리고 국권 피탈 그러면 1910년 8월 29일 되겠고요. 그리고 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면요. 1904년 8월 되겠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그러면 을사늑약 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서로 갈 때 헤이그 특사 파견 이후에 고종 퇴위, 그 이후에 네, 정미 7조약 체결. 큰 순서는 이렇게 잡히겠죠. 당연히 그 이후에 군대 해산, 이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고종 강제 퇴위에 저항하다가 누가? 대한자강회가 해산됐다. 이렇게 가야죠. 고종 강제 퇴위에 저항하다가 대한자강회가 해산됐다. 됐죠? 네, 뒤로 갑니다. 18번입니다. 네. 다음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사실을 옳게 고른 게 뭐냐라고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참 이것만 가지고 참 찾아보라고 하는 게 경찰 문제 내지는 뭐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문제 버전으로 낸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봐가지고 이 비석 보고 이 위치 보고 잘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자 보시면은 요 문제 참 재밌는 게 일단 요 사진을 보고 우리는 남한산성이라는 걸 좀 알아내야 되고요. 김훈이라는 작가의 남한산성이라는 소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로 이어가려면 이 남한산성은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세계 문화유산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세계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라고 하면 세계 문화유산 남한산성은요. 왜 세계 문화유산이야? 비상행궁으로서의 역할이었다. 언제? 병자호란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병자호란 당시 비상행궁으로서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남한산성입니다. 네. 세계 문화유산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삼전도의 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삼전도의 비. 송파구 삼전동에 가면 있어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고 나서 굴욕적인 항복을 했던 내용이 담겨있는 비석이죠. 그럼 이건 결국에 시험 문제는 병자호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사건으로 비변사가 강화됐다. 이거는요. 왜란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로 청나라에 잡혀갔다. 맞죠? 정봉수와 이립 등은 관군과 합세하여 후군과 맞섰다. 요거는 여러분들 언제야? 정묘호란이죠. 그래서 정봉수 이립 그러면 평북 의주 철산 철산의 용골산성 평북 의주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병자호란 때로 얘기를 하려면 병자호란 때로 얘기를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죠? 병자호란 때는요. 의주 백마산성에서 임경업이 대승을 거뒀다. 그렇죠? 외교적으로는 군신관계를 행하게 됐다. 그렇죠?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죠. 병자호란의 치욕 끝에 우리는 군신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실 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자, 보시면은 만약에 시험 문제 이제 최근에 사회복지직 시험 문제 나온 게 이런 게 있어요. 임경업은 진정한 북벌론자로서 임경업은 진정한 북벌론자로서 효종의 북벌을 적극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맞습니까? 임경업은 북벌론자로서 진정한 북벌론자로서
효종의 북벌을 적극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임경업은 언제적 인물이죠? 임경업은요. 인조 때 인물이에요. 임경업은 인조 때 인물이다. 예, 기억하셔야겠죠. 그렇죠? 임경업은 인조 때 인물이다. 그래서 임경업은 진정한 북벌론자로서 효종의 북벌을 도운 게 아니라 진정한 북벌론자인 건 맞는데 인조 때 인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옳게 고른 것이라고 하면은 4번 되겠죠. 네, 뒤로 갑니다. 19번입니다. 자, 다음 제시된 사실로 옳은 게 뭐냐라고 돼 있죠. 네. 의정부의 서사를 나누어 육조에 귀속시켰다. 처음에 왕은 의정부의 권한이 막중함을 염려하여 이를 혁파할 생각이 있었지만 신중하게 여겨 서두르지 않았다가 이때 이르러 단행했다. 의정부가 관장한 것은 사대문서와 중재수의 심의뿐이었다. 이거는 태종 때의 육조 직계제가 되겠죠. 육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의하고 의정부는 가부를 헤아린 뒤에 왕에게 아뢰어 왕의 전지를 받아 육조에 내려보내어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 이거는 뭐죠?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죠.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지금 두 내용을 비교해 보라 이 말이거든요. 가. 호패법을 실시하여 중앙집권을 강화했다. 맞습니다. 태종 때 팩트로 정확해요. 고구려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돌에 새겼다. 이거는 태조 이성계 때에 해당이 되고요. 뒤로 갑니다. 적극적인 불교 진흥 정책으로 원각사지 10층석탑을 세웠다. 이건 언제죠? 세조 때. 서거정은 역대 우리나라의 시와 산문 중에서 빼어난 것을 골라 동문선을 편찬했다라고 돼 있죠. 성종.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1번 가셔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추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잘 나오니까. 자, 우리가 이제 태종 때 수험생들이 대부분 빠뜨리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좀 제가 적어 볼게요. 자, 보시면 태종 때라고 한다면요. 네, 태종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태종은요. 네. 악서를 설치했다. 악서를 설치했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태종은 악서를 설치했다. 이거 태종 때야. 그 다음에 주자소를 설치했다. 역시 태종 때예요. 알겠죠? 주자소를 설치했다. 역시 태종 때. 주자소는 말 그대로 활자를 만들어내는 기구 이런 얘기야. 주자소를 설치했다. 그리고 태종 때 강화도에 국농소를 설치했다. 이렇게 들어가죠. 강화도에 국농소를 설치했다. 이게 태종 때입니다. 자, 태종 때 악서 설치, 주자소 설치, 강화도에 국농소 설치. 네, 빠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의 문화사 시험 문제는 태종 때 그럼 뭐 있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그렇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네, 요게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가 되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태종 때예요. 천상열차 분야 지도는 언제? 태조 때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거 쉬운 거고 사실은 네, 문제를 이렇게 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굳이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건 주로 지금 태종 때의 업적을 물어보고 있는 시험 문제니까.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20번 갑니다. 자, 다음 제시된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게 뭐냐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불교 얘기겠죠. 숙종 때 국청사가 완공되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숙종 때 국청사. 초대 주지가 되어 당시 반목하던 불교계를 통합하기 위해 화엄종을 중심으로 각 종파들을 모았다. 이어 선종을 융합시키고자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 읽기와 참선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의천 얘기죠. 가는 지금 의천 얘기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보셔야 돼. 보시면 의천이라 그럴 때 의천은요. 네. 숙종 때 국청사를 창건하여 네. 숙종 때 국청사를 창건하여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다.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리고 문종 때 흥왕사를 창건하여 여기서는 교종 중심으로 선종까지 통합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천의 활동은 항상 사찰을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고 내용을 나눠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공부했지? 나는 여러분들 누구죠? 네, 나는요. 의천이라 그러면 우리가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고요. 나는요. 보조국사 진울이죠. 자,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인과 약속했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여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 권수정해 결사문을 얘기하자. 요거는 글이고요. 보조국사 진울이 제창했던 건 뭐죠? 수선사 결사를 제창했죠. 수선사 결사를 제창했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 이 수선사 결사를 제창했다. 결국에는 뭐 조계종을 개창하는 거예요. 훗날. 이건 선종이죠. 수선사 결사라는 건 불교 개혁 모임인데 이걸 바탕으로 선종불교인 조계종을 개창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의천하고 진울의 비교 대조를 묻는 문제입니다. 가는요.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강조하여 교관 겸수를 주장했다. 맞는 말이죠. 내외 겸전, 성상 겸학, 교관 겸수. 유식불교를 깨달아 서명사에서 자신의 학설을 강의했다. 이거는요. 신라하대 원칙이라는 승려에 대한 얘기죠. 삼국시대 원칙이고요. 인도를 다녀온 후 왕호천축 국전을 남겼다. 신라하대가 아니라 삼국시대의 원칙 이렇게 보셔야 되고 왕호천축 국전이라 그러면 신라 성덕왕 때 역시 누구? 해초. 됐죠? 내가 곧 부처라는 깨달음과 꾸준한 수행을 확인하는 도노 점수를 강조했다. 진울에 대한 얘기로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옳은 걸 찾아봐라 라고 할 때는 몇 번으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기억하고 리을로 가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되고 사실은 이제 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그럼 이제 요 사람까지 연결하면 좋죠. 진울의 제자는 누구죠? 진울의 제자는 해심이라고 합니다. 네, 진울의 제자는 해심이 되겠죠. 그럼 이 해심이 주장한 내용은 뭐죠? 유불일치설. 이것까지 잡아내면 참 좋죠. 해심의 제자는 진울의 제자는 해심으로 유불일치설. 됐죠?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라고 하죠. 그것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이걸로써
기출문제 해설 강좌를 마무리합니다. 금년도 소방지까지 해결했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틀린 문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